안녕하세요. 저는 CBS 아나운서였고 CBS의 PD였던 소통 크리에이터로 지금은 활동을 하고 있는 변춘혜입니다. 반갑습니다. 이 동년배와의 소통, 친구도 있고 동료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동년배랑 소통하는 것처럼 중요한 게 없어요. 그죠? 가족보다도 더 중요한 게 친구이기도 한 것이 또 일상이기도 하잖아요. 그리고 또 세대 간의 소통. 우리가 살다 보면, 저도 느끼는 건데요. 맨날 저는, 왜 이러지, 왜 이러지 하다 보니까 금방 세월이 몇십 년이 흘렀어요. 그죠? 나도 꽃다운 시절이 있고, 나도 아름다운 시절이 있었는데, 라고 생각하지만, 그러나 지금의 우리의 친구들은 어떨지 함께 보면 더욱 좋겠죠. 그리고, 그런 친구들이 있다면 행복한 거고요. 자, 동년배와의 소통은 어떻게 할지, 세대 간의 소통은 어떻게 할지, 갈등의 심화를 막으려면 어떻게 할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리스토텔레스가 뭐라 그랬습니까? 사람은 사회적 동물이다. 그리고 우리와 나가 있는데 관계 때문에 힘들어하고 관계 때문에 행복해하는 것이 사람이고 인간입니다. 행복의 요소 중에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관계라는 거죠. 사람은 혼자서 살 수 없고 같이 살아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더욱더 그런 면이 의미가 있고 중요하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친구하고 동료의 차이는 뭘까요? 네, 친구는 동반자라고 할 수 있지만 동료는 전략적 동반자라고 합니다. 그래서 회사 동료라고 하지 보통 회사 친구라고는 안 해요. 그런데 회사에서도 친구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회사에서 지내는 시간이 보통 젊었을 때는 집에서 있는 시간보다 오히려 많을 때도 있잖아요. 자, 과연 친구라는 것이 어떤 의미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걸까 하는 걸 알아보는 과정 중에서 친구 많은 사람의 특징을 살펴봤어요. 친구 많은 사람의 특징을 살펴보니까 어떤 스타일의 사람들이 친구가 많으냐. 배려와 연민을 가지고 있는 사람. 그리고 나눔을 많이 실천하는 사람. 그리고 유쾌한 유머를 구사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굉장히 친구가 많았더라고요. 그러니까 친구가 많으려면 우울한 사람을 자꾸 만나고 싶진 않잖아요. 저 친구만 만나면 나는 우울해져. 이러면은 만나고 싶지 않잖아요. 이럴 때는 그야말로 자신의 정신 건강을 위해서 많이 만날수록 그럴수록 우울해진다면 그게 노년에는 더 힘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유쾌한 유머가 있는 사람 있는데 그 가운데 지금 화면에는 잘 보이진 않는데요. 정확하게 제가 읽어드리면 초대응함이에요. 이게 뭘까요? 친구가 많지만 친구가 많으면서 나는 이래서 못 가, 나는 저래서 못 가 하는 사람들은 친구가 많기가 어렵다라는 얘기. 그 다음에 이제 노년 친구의 종류는 두 가지로 이제 크게 나누면 생애 주기 친구 있죠. 어렸을 때부터 고향 친구 또는 초등학교 동창, 중학교 동창, 뭐 대학교 동창, 쭉 생애 주기별로 만나는 친구죠. 그 다음에 이제 지역 중심 친구가 있는데요. 이거는 우리 동네 아파트 단지의 뭐 부녀회 회원들일 수도 있고 우리 이웃일 수도 있고 동네 친구일 수도 있고 또 자기 종교 활동을 통한 친구 이렇게 지역 중심의 친구들이 이제 있을 수가 있어요. 이 두 가지 종류의 친구가 있을 수 있는데, 과거의 친구들은 있던 친구들, 이제 이호선 씨가 이 노년학을 주로 강의를 많이 하시고 연구를 많이 하시는데, 이분이 이제 나이 들수록이라는 곳에서 얘기를 한 건데, 너무 저한테 와닿아서 여러분께도 함께 나누고자 갖고 왔습니다. 과거의 친구가 있고, 현재의 친구가 있고, 미래의 친구가 있잖아요. 근데 과거의 친구는 과거의 친구를 쭉 이으려면 있던 친구들 자주 연락을 해보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년이 들수록 주머니는 좀 더 자주 열어라. 안 좋은 소리는 될 수 있으면 서로 하지 말자. 그래서 저희 친구들도 몇십 년 만에 한번 만나면 이렇게 딱 보면 머리도 막 휘어지고요. 저도 뭐 염색한 거거든요. 염색 안 하면 뭐 휘어지잖아요. 그러면 뭐
동창들 이제 여자친구들 만나면 아, 너 참 고대로다. 어쩜 그렇게 변하질 않니? 뭐 혹시 시술이라도 했니? 이러면서 그냥 이렇게 서로 막 그 칭찬을 해주는 거예요. 안 늙었다. 그렇게 얘기해 주기로 합시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안 좋은 소리는 서로 안 하는 게 좋고요. 자, 지금의 친구는요, 이분 얘기도 그렇고, 지갑의 현금과 같은 존재라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현재의 친구는 직장 동료, 동아리, 모임, 종교단체, 이런 친구들이고요. 미래의 친구는 앞으로 나와 미래를 만들어 나갈 것들, 그런 친구들이잖아요. 그래서 중노년 친구 만나면 요거는 하래요. 할 건 뭐냐? 나이 들면 사실 내 친구도 그렇고 사진 찍기가 좀 두렵고요. 주름살만 나오고 이러니까. 그러나 인증샷을 찍으라 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그 정말 일리가 있더라고요. 왜냐면 글쎄 두 가지 양면이 있긴 있어요. 제 친구들 이제 모이는 모임이 있어요. 저희 아나운서 선배님들하고 같이 모이는 친목 모임이 있는데 거기서도 벌써 한 명 정도는 세상을 떠난 거예요. 근데 이제 인증샷을 찍은 걸 보면 쭉 역사가 보이더라고요. 이렇게 내가 어렸었구나. 그때는 이랬구나. 그때는 이랬구나. 그리고 이 친구는 벌써 갔네. 그 친구가 남아있음이 슬프기도 하지만 또 남아있음이 감사하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만날 때마다 웬만하면 인증샷을 찍으세요. 요즘에 카메라 성능 좋지 않습니까? 스마트폰. 그리고 중노년 친구가 하지 말 것. 이건 웬만하면 하지 말았으면 좋겠는 건데요. 자기도 모르게 그게 나옵니다. 그리고 자기에 대해서 주변 자신에 대해서 얘기할 것이 별로 없고 자신의 취미가 없는 분들이 또 많이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자식 자랑. 자식 얘기. 왜냐하면 요즘에는 자식을 안 가지고 혼자 사는 분들도 계시고 또 홀로 되신 분들도 많고 그죠? 그러다 보면 자식이 잘 된 사람도 있고 못 된 사람도 있는데 안 되면 또 얘기 안 하게 되잖아요. 그러다 보면 웬만하면 자식 얘기 하지 말고 그 다음에 중노년 친구가 가장 하고 싶어 하는 말이 뭔지 아세요? 그것도 하나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손주 그죠? 손주 저는 손주가 없어서 참 슬픕니다만은 어쨌든 손주 그래서 돈 내고 뭐 손주 얘기할 때마다 뭐 1,000원씩 내 뭐 이런 얘기 우스갯소리로 하지만 하여튼 자랑 특히 자식 자랑은 안 하는 게 좋다라는 얘기. 그 다음에 이제 친구가 나를 좋아하게 하려면 어떻게 하느냐라는 건데요. 이거는 그 아주대 심리학과 요즘에 김경일 교수님 그분 강연 참 많이 하는데 그분 얘기가 그래요. 자기 그 고향 친구 중에 양호라는 친구가 있었대요. 근데 이제 그 친구가 맨날 전화를 해가지고 웬일이야? 뭐 요즘에는 용건 없으면 전화 잘 안 하게 되잖아요. 그죠? 톡으로 하거나 뭐 메시지 하거나 웬일이야? 그러면은 그냥 생각나서 걸었어. 그런데요. 그렇게 몇 번 하다 보면 그 친구가 항상 애틋하고 그 친구가 그립고 그 친구를 보고 싶고 그렇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용건 없이 그냥 궁금해서 생각이 나서 한번 전화를 해보시라는 거죠. 늘 전화하는 친구 말고 이런 친구도 필요하다라는 그런 얘기. 자, 반대로 요걸 지키면 여러분들이 아마도 친구가 3분의 1로 죽을 겁니다. 근데 그걸 거꾸로 생각하면 친구가 3배로 늘 수도 있어요. 친구가 많아서 걱정인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근데 그리고 상대방에 대한 지적질을 살짝 하면서 교만한 미소를 지으면서 씩 웃어주면 친구가 3분의 1로 준다네요. 자, 어떻게? 그게 뭐냐면요. 첫 번째 아까 얘기했던 거 있죠. 근데 요거예요. 그런데 근데 그러나 막 열심히 하고 있어. 예, 내가 어저께 친구 누구를 만났는데 글쎄 걔가 이러자니 자기 뭐 얘기를 하면서 잘난 척을 하는 거야. 그러면 이제 좀 호소를 하면 들어주면 되는데 근데 걔 정말 잘나지 않았니? 뭐 이렇게 얘기하면은 상대방이 맥이 팍 풀리면서 표정이 확 달라져요. 그런데 이거 대신에 그리고 그러면 그래 그리고 얘는 이렇더라 이렇게 얘기하면 훨씬 더 부드러워지는 거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상대방에 대한 지적질인데요. 잘 몰라. 요즘에 어디
뭐 요소수가 부족하다더라. 그래서 난리 났대 지금. 뭐 경유차 모는 그 사람들 난리 났대 이런 얘기를 하면 그래? 나 그거 몰랐네. 그러면은 아이 글쎄 모를 수도 있지 뭐. 너 그런 거 관계 없잖아. 이렇게 얘기하면 좋은데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아우 요즘 너 너무 업데이트 안 하나 봐. 방송도 안 보고 신문도 안 보고 그러니? 이러면 그냥 확 어우 승질. 네, 어떻게 되냐? 지적질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신문도 방송도 안 보고 요즘에 뭐 소식도 안 보냐? 요즘에는 뭐 그 핸드폰으로 뉴스도 보니까 그 보는 거 쉬운데 그거 어렵니? 뭐 이러면 그러면서 우월한 느낌으로 씩 웃어주는 거죠. 약간 교만하게 웃으면서. 이러면 어떻게 돼요? 네, 친구가 3분의 1로 확 줄어버립니다. 그러니까 이런 걸 하지 말아야 친구가 오래된다는 거고요. 친구 없는 사람의 특징 세 가지를 어떤 분이 들어줬는데요. 원더풀 인생 후반전에 유튜브에 나온 얘기입니다. 1. 인색한 사람. 네. 그냥 뭐 이것저것 너무 따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다음에 먼저 연락 안 하고 꼭 나중에 연락하면 그래 내가 하려고 그랬는데 뭐 이런 사람. 그 다음에 세 번째 막판에 우리 손주가 온다 그래서 할 수 없이 못 가네. 그러면서 막판에 핑계대고 빠지잖아요. 요렇게 되면 친구가 없는 사람이라는 거죠. 없는 사람들은 요렇게. 자, 그래서 상대방이 뭘 힘들고 괴로울 때 같이 얘기만 나누어 주는 것만으로도 위로를 받는다고 하는데요. 상대방이 힘들어할 때 나로 시작하는 말을 안 하는 게 좋은 거죠. 나는 요즘에 왜 이렇게 우리 남편하고 일이 잘 안 풀리는지 그것 때문에 너무 힘들어. 그쪽에서는 계속 어, 지방에 가서 단독주택을 짓고 살자 그러는데 나는 정말 가기 싫거든. 그래서 뭐 안 된다고 막 그랬더니 또 뭐 안 한다고 그러기는 하는데 뭐 이렇게 이제 어렵게 얘기를 하면 그래. 그렇구나. 이렇게 얘기를 해주면 좋은데, 맞아. 나도 그런 적 있었어. 나도 힘들어 죽겠어. 이렇게 얘기를 하면 상대방이 나로 시작하는 말을 하면 동감 갖고 공감 갖는다는 생각이 하나도 안 들고 그냥 이렇게 떡 끝나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럴 때는 이렇게 말하시지 마시고요. 너로 시작을 해보는 거야. 너 메시지. 아우, 그러게. 네가 참 거기 내려가기 싫고 그랬는데 너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얼마나 같이 노력했겠니? 같이 집 보러 다녀주고 참 많이 얘기했잖아. 그치? 아우, 힘들었겠다. 마음 좀 불편하겠구나. 속상했겠구나. 속상하겠다, 얘. 이렇게 동감, 너로 시작해주면 훨씬 더 위로가 된다는 겁니다. 어떤 분이 이런 고민을 털어놓더라고요. 친한 친구가 몇 번이나 야 등산 가자. 근데 밥 먹자 이런 제안을 하는데 정말 몸이 안 따라줘서 귀찮더라고요. 그래서 핑계대고 거절했더니 글쎄 그다음부터 실망을 했는지 연락을 안 하는 거예요. 이런 걱정을 하는 분이 계셨어요. 자, 거절도 기술입니다. 거절도 소통의 하나의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좀 거절을 굉장히 잘하는 편의 사람이 좀 싸가지 없다 그럴까요? 좀 그런 스타일이에요. 나는 아니야 라고. 그래서 저는 그런 것 때문에 오히려 이 대화, 소통에 대해서 더 생각을 하기 시작했고 좀 더 부드럽게 사람의 마음을 안 다치게 하면서 거절을 한다든가 또는 내 이야기를 한다든가 지적을 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를 연구하기 시작해서 이거를 생각을 했던 거고요. 거절에도 기술이 있다는 거, 거절도 적절한 방법이 있다는 걸 잊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사실 거절하는 것도 부탁하는 것도 둘 다 소통의 행위일 수 있는 거죠. 상대방을 부정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할 수 있을 거는 들어주지만 내가 할 수 없는 거는 못 들어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것도 소통행위라는 걸 잊지 마시고요. 정신의학자인 사이토 시케타가 지은 느낌이 좋은 사람들의 그 공통점을 가르쳐 드립니다. 라는 책에서는 이 기분 좋은 거절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서로의 생각이나 마음이 어떤 상태인지 충분히 공감을 하면 사실 통하지 못할 게 없다는 거죠. 내면적으로 거부를 하는데 빙빙 돌려 말하거나 겉으로는 그래 그러는데 내면적으로는 안 해주는 그런 어떤 이중적인 태도라든가
그래서 사실 그렇게 하는 것은 더 효과가 난다는 거죠. 정중하지만 직접적인 거절하는 걸로 상대를 대해줄 때 오히려 상대방도 납득이 되고 마음의 상처도 훨씬 덜 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거절을 잘 하는 사람일수록 오히려 대인관계가 좋고, 거절을 못하고 질질 끌려가다가 나중에 어떻게 되겠어요? 결국엔 마음에 안 들면 폭발이 되잖아요. 그런 것들보다는 확실하게 거절하는 게 이제 차라리 낫고, 거절하는 것도 이제 굉장히 중요한 사람일수록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거절을 잘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그 다음에 친구라고 하더라도 너무 지나치게 왜 내 그 친구와 거리? 이렇게 우리가 조금 둬야 된다 그랬잖아요. 가족 간의 거리 둬야 된다 그랬잖아요. 그게 뭐냐면,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이제 친구 만났어요. 아파트 단지에 같이 사는 친구인데, 얘, 너네 며느리 좀 안 됐더라. 아니, 안 되겠더라. 어쩜 그렇게 내가 우연히 주차장에서 봤는데, 니네 손주, 어? 인서한테 말이야. 그렇게 그냥 닥달을 하는데 말이지. 그거 너무하는 거야. 너무 그렇게 할 필요 없니? 막 이러면서 남의 며느리에 대해서까지 그렇게 경계를 넘어서까지 그런 식으로 얘기하는 방법은 참견이나 어떤 충고 조언이 그냥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피하고, 이럴 때는 그래 그러면서 약간의 거리를 둘 수밖에 없고, 두어지잖아요. 그죠? 예, 그렇다라는 거. 그러니까 다른 사람의 삶에 이렇게 끼어들 때는 좀 양해를 구하고요. 아우, 이거 좀 해줘. 예, 너 뭐 그날 김장이라도 좀 할 수 있니? 그랬을 때, 나 그날 좀 어려워 하면은 물러서면 되는 거예요. 그죠? 그게 뭐 나를 부정하거나 막 이런 거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뒤로 살짝 물러가고, 그렇다고 해서 함부로 내가 이렇게 나서지도 말고, 작은 것 하나도 좀 양해를 구하는 거죠. 해도 좋을까? 그리고 그 사람이 좋아할지 싫어할지를 알다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 기본적인 예의라는 거가 들어가 있고요. 이럴 때 갈등이 좀 줄면서 제대로 소통할 수 있는 어떤 기회가 생길 수 있는 거예요. 그렇다고 보면 과연 세대 간의 소통은 어떨까요? 이게 이제 연구한 결과에 의하면 외국인 간의 차이하고, 외국인과 차이가 있잖아요. 문화 간의 차이잖아요. 이거는 외국 사람들하고 어떤 그게 전혀 다르고, 그 다음에 이 정의를 보면 세대 간의 차이는 문화 내에서의 차이란 말이에요. 근데 외국인과의 차이가 있을 때는, 문화 간의 차이가 서로 다를 때는 그냥 되게 독특하네? 새롭네? 이렇게 보는데, 세대 간의 어떤 문화 내에서의 차이에 대해서는 거부감을 느낀다는 거죠. 인사가 잘 안 되네, 예의가 없네, 뭐 이런 그런 얘기가 나올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요즘에 우리 사회는 어떻습니까? 굉장히 평균 수명은 늘어났고, 대신에 그 출생률은 떨어지고 하다 보니까 굉장히 많은 세대가 공존을 하게 됐습니다. 그죠? 그래서 뭐 여러분들 혹시 아세요? X세대, 뭐 Y세대, MZ세대, Z세대, 이제 요즘에는 밀레니엄 Z세대예요. MZ세대 있죠. 근데 저희 때는 뭐 통기타 세대, 386세대, 뭐 베이비붐 시대, 요런 세대가 있고요. 그러다 보면 200년 전에는요, 요즘에 이제 그 옛날 고리짝에 발견되는 유골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굉장히 어렸을 때 죽었습니다. 뭐 열 몇 살짜리 어린 아이들이 죽은 경우가 굉장히 많아서, 그 미라처럼 발견되는 그런 곳에서는 아주 어린 나이에 발견이 되고요. 그러니까 200년 전에는 평균 수명이 40살 정도, 그 다음에 100년 전에는 60살 정도. 그래서 그때 우리가 한 몇십 년 전에 저희 어렸을 때만 해도 환갑잔치 했어요. 그죠? 네. 환갑잔치도 하고 칠순이라든가 뭐 이런 걸 했어요. 뭐 고희 뭐 이런 거 했는데, 요즘에는 그런 거 하면 오히려 뭐 60살은 완전히 제2의 인생의 출발점이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100세 시대 아니에요. 앞으로는 200세 시대도 올지도 모른다라는 얘기를 하기 때문에, 이런 많은 세대가 죽지 않고 사는 그런 평균 수명이 늘어났기 때문에 같이 동시대에 살게 됐어요. 그래서 우리가 OECD 국가 중에서도 세대 갈등이 최하위에 속한다는 통계가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그 정부에서 조사하는 그런 어떤 그 키워드 같은 거를 보면 2011년에서 15년에 조사했을 때는 굉장히 우리가 그 정부라든가 한국 정부라든가 이런 쪽에 굉장히 관심이 있었는데 2016년부터 현재까지의 우리의 그 키워드들은 감정이라든가 부부라든가 인생이라든가 그래서 우리가 사는 데 있어서 정말 그 갈등을 극복하고 커뮤니케이션하고 세대 간의 소통하고 대화를 어떻게 나이스하게 잘하느냐가 중요한 이슈로 대두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세대 간의 차이는 사실 공통분모가 많은 우리 같은 민족일 때는 말투라든가 습관이라든가 예절이라든가 요즘 애들은 왜 그래? 라는 소리가 저절로 나오시죠. 왜? 근데 사실 그 따져보면 인류학자들이 그러는데요. 이게 로제타석이라는 게 옛날에 그 문명의 발생지에서 발생하던 로제타석에도 요즘 젊은이들 때문에 망한다라고 써 있었고, 그 다음에 로마 시대 때도 요즘 젊은 애들 때문에 세상이 망한다라고 지필돼 있었대요. 그러니까 지금 아이들 때문에 망할 것 같은 세상이기 때문에 고민이시죠. 그러나 너무 고민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그들이 있기 때문에 또 발전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발전과 퇴보가 어쩌면은 우리가 쭉 역사가 나아가는 길에서 계단이라는 게 있잖아요. 계단에 보면 오르락도 있고 내리락도 있고 그 다음에 쭉 갈 때도 있고 또 어떤 때는 길게 갔다가 길게 올라갈 때도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생각을 하면서 요즘 애들이 말투도 마음에 안 들고 또 습관도 마음에 안 들고 저도 마음에 안 드는 건 너무너무 많아요. 네, 예절도 마음에 안 들고 근데 이런 것들이 굉장히 사소한 차이인데 세대 간의 갈등은 공통 부모가 많을수록 크게 느껴진다는 거죠. 그게 이제 인지 심리학이나 이런 거 하시는 분들의 얘기예요. 오히려 그냥 외국인이다 그러면 그런가 보다. 그리고 그런 수도 있어. 그러나 같은 곳에서 우리가 노년과 같이 청년과 유년과 영유아들과 같이 살아야 되는 이 세상이기 때문에 더 크게 느껴지는 거는 그건 맞습니다. 그래서 외국인일 때는 재밌게 느껴진대요. 오히려 이런 것들이. 근데 우리 일대는 더 어렵게 느껴지는 거죠. 자, 유엔이 재정립한 평생 연령 기준 혹시 들어보셨어요? 제가 우먼 그레이라는 책을 쓸 때도 이 유엔이 정립한 평생 연령 기준을 한번 살펴보면서 내 나이는 아직 청년이구나 그랬었거든요. 0세에서 17세까지를 미성년자라 보고요. 요거는 우리가 보호해야 할 대상이고 또 가르쳐야 될 대상이고 새싹이고 정부의 많은 교육이 필요한 그런 곳이고요. 그 다음에 18세부터 65세까지는 청년입니다. 여러분은 혹시 청년에 아직 속해 계신가요? 네, 청년을 넘어서시려면 66세는 지나고 그 다음에 79세까지 정도를 중년으로 봤어요. 근데 사실은 노년이라고 하는 게 80세부터 99세까지 보고요. 장수노인이라고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거는 100세 이후나 돼야지 겨우 장수노인의 대열에 들 수 있다고 보는 거거든요. 이 노년, 나이라는 거, 그러니까 제가 사실 오먼 그레이라는 책을 쓰면서 나이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고민을 했었어요. 왜 우리는 나이에 대한 차별이 이렇게 심한가? 그러면서 나이든 우리들의 책임도 있지만 또 젊은 사람들이 미리 나이를 들어볼 수는 없잖아요. 그죠? 나이를 미리 들어볼 수는 없기 때문에 꼰대들은 이렇구나, 나이 든 사람은 이렇구나 라는 편견을 가질 수밖에 없고 우리 스스로가 거기에서 극복할 수 있고 그들과 소통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열어놓지 않으면 젊은 사람들은 사실 잘 모르는 게 오히려 당연하다. 원래 소통은 잘 안 되는 게 당연하잖아요. 내가 아니니까. 근데 나이는 정말 다른 거는 왜 아파볼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해볼 수 있어요. 뭐 성별에 대한 차이도 요즘에는 여러 가지로 극복하고 있는데 나이는 정말 들어볼 수 없는 거기 때문에 나이에 대한 차별은 굉장히 심하다는 느낌을 갖고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나이가 든 사람일수록 더 많이 공부하고 배워서 포용력을 가질 수 있는 그런 마음이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생각을 제가 해본 거거든요. 이 나이에 뭘 아닙니다. 오늘이 내일보다 젊어요. 그죠? 새로운 지식이 많이 막 쏟아져 나와요. 모를 수도 있어요. 이렇게 유튜브 앞에 아마 앉아 계시다면 여러분들은 이미 새로운 세계로 발을 벌써 한 10걸음을 들어 놓으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사실 유튜브를 보는 분들의 연령을 조사했어요. 그랬더니 뭐 젊은 아이들 뭐 이렇게 쭉 있는데
제일 많이 보는 연령대가 50대라는 거 아세요, 혹시? 네, 50대. 그야말로 그런 세대가 이미 왔더라고요. 그 유튜브도 뭐 채널 그냥 본인이 이렇게 집에서 카메라 하나 하고 자신의 지혜를 전해주시는 그런 분들도 굉장히 많고요. 그렇게 소통이 되는 분들도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새로운 지식이라고 무서워하거나 두려워할 필요는 없더라고요. 그리고 모르면 물어보면 되는 거고요. 요즘 문화가 뭐 힙합이니 뭐니 뭐 굉장히 많잖아요. 근데 마음에 안 들어? 그러면 그래, 너희들은 그렇게 살아, 나는 이렇게 살아. 그러나 요즘은 뭐가 있지라는 정도는 알 수도 있을 필요가 있어요. 그죠? 아마 여러분들도 휴대폰을 가지고 뉴스를 검색하시는 분들도 있고 유튜브를 보시는 분들도 있고 자기 거를 찾아보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런 것들이 옛날에는 그래서 노인들이 한번 그 아날로그 시대에는 쌓인 지혜라든가 이런 것들을 후배들한테 전수하면서 쭉 그 어떤 가부장적인 그런 거를 만들어갈 수 있는 유교적인 것도 만들어갈 수 있는 그런 바탕이 됐었다면 요즘에는 물의 세계 평등의 시대가 된 이유가 뭐예요? 나이 든 사람보다 오히려 젊은 사람들이 벌써 빨리 받아들이고 그 빨리 받아들임 속에서 세상의 흐름을 더 많이 알아내고 그리고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 와중에도 만약에 젊은 분이 이 방송을 만약에 유튜브를 보고 계시다면 아마 검색을 해봤을 거예요. 변춘애 누구지? 그러면 뭐 거기서 나올 수도 있잖아요. 그죠? 저는 뭐 네이버도 잠깐 나오긴 하더라고요. 지금까지 지혜를 이런 모든 것들 속에서도 제가 나이 들면서 느끼는 건데요. 나이 들면 인색보다는 풍요를 오히려 생각할 수 있다. 경제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 마음 속에, 내 그 심장 속에 있는 것들을 포용할 수 있으면 그 이 나이에 뭘이 아니라 이 나이에도 진짜 잘 살 수 있다. 방향성이 더 중요한 거예요. 나이 들수록 어떻게 살아가느냐, 내가 지금 뭘 느끼느냐를 더 생각하시고 미래에 대해서 매우 걱정하는 우리 남편 같은 사람도 있습니다만은 이 나라가 어떻게 될 것인가 뭐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그것에 대해서 고민하십시오. 괜찮습니다. 자기가 하고 싶은 거 해봐야 됩니다. 그러나 어쨌든 이 나이에 뭘 하면서 그냥 뒷방으로 물러서서 계시지는 말라. 이걸 저랑 만나셨다면 그런 분들은 절대로 아니리라고 믿습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여러분은 이 나이에 뭐를 안 하고 계실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갈등의 심화를 막기 위해서 좀 실천해 볼 게 뭐가 있을까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 동료 간에 또 동년배 간의 대화를 위해서 또는 이 갈등이 심하다는 세대 간의 또는 세상 간의 갈등을 위해서 우리가 뭘 좀 했으면 좋겠나. 꼰대의 특징이 뭔지 아시죠? 예, 이겁니다. 잔소리. 이게 사실 굉장히 잘 되라는 소리예요. 그죠? 아니, 너 일찍 일어나서 학교 가야지. 미리미리 준비를 해야지. 도대체 왜 준비를 못 하는 거니? 문제점을 지적하고 반복되는 간섭이 되는 거죠. 그리고 내가 해보니까 이렇더라. 나 때는 말이야. 이게 라떼죠, 소위. 내 때는 도대체가 상사가 퇴근하기 전까지 퇴근하는 법이 없었는데 요즘 사람들은 그냥 무조건 네, 그거 내 경험에 나오면 그것도 좋아요. 경험과 연륜이 있다면 강조를 하지 마시고 그래, 나는 이렇게 했는데 요즘 사람들 이렇게 하는 거 좋네. 그 경험과 연륜을 강조한다기보다 요즘 사람들은 경험 연륜 없어도 많은 그 지식이 오히려 있는 그런 게 굉장히 좋던데 그거 중에서도 참 정말 김구는 정말 잘하고 있네. 이거는 진짜 최고의 칭찬인 거예요. 요즘 젊은 애들 참 안 하는데, 그래도 김구는 잘하네. 이러면은 자기 세대를 부정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럴 때도 기분이 안 좋대요. 오히려 칭찬을 해도. 요즘 세대, 그러니까 요즘 우리 나이 든 사람들한테도 그렇잖아요. 요즘 나이 드신 분들을 참 열심히 공부하는데 그 가운데서도 선영 씨는 진짜 대단해요. 그 중에서 더 열심히 하네. 그러면 더 칭찬이 된대요. 요즘 노인네들 참 꼰대 짓 많이 하는데 그래도 선영 씨는 괜찮네. 이거는 오히려 별로 안 좋은 칭찬이라는 거죠. 사실 칭찬해도 할 말이 제가 되게 많습니다만은 그렇다니. 그리고 조직과 단체 문화 강요하는 거 이런 것들. 이런 게 사실은 뭐 잘 되라고 하는 얘기예요. 뭐 잘못되자고 하는 얘기는 아닌데 돌이켜보면 이게 무슨 문제가 있냐면 내가 너무 중심인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자존감과 나와의 소통과 자존심 얘기 막 하면서 나를 사랑하라고 그랬지만 나를 사랑하는 방법에 있어서 자기 중심적이면은 이거는 자존감이 높은 건 아닙니다. 남을 배려할 줄 아는 사람이 오히려 자존감이 높고요. 이거는 자기 이기적인 모습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꼰대의 특징이고 탈출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네. 지적, 간섭 웬만하면 저도 정말 하고 싶은 게 여기까지 올라올 때가 있어요. 우리 딸 방에 들어가 보면요. 그냥 거의 폭탄을 맞은 것 같거든요. 그래서 진짜 얘기하고 싶은 마음이 여기까지 막 그 재택을 하면서 더 심해지는 거 있죠. 이렇게 올라가요. 그래서 이제 제가 그 침대 주변을 이렇게 닦아주다가 그 다음에는 발 디딜 틈이 없어졌습니다. 그러나 제가 그럽니다. 지적 간섭은 안 하고요. 그냥 이불보만 갖다 놔. 내가 저기 이불 커버 바꿨어. 그러면 자기가 재발절이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건 안 건드렸지? 막 이래요. 그래서 그러고 맙니다. 네. 어쨌든 공감, 이해나 존중이에요. 이거는 제가 존중하기 위해서 잔소리 하고 싶은 마음이 여기까지 올라오는 거를 누르면서 그래 힘들지? 그거 좀 그래. 그러면 벌써 제가 조금 지적하려고 그러면 벌써 살쭉해지는 거 있죠. 그래서 거기서 끝냅니다, 보통. 하여튼 꼰대를 탈출하기 위해서 자, 선입견 없이 한 인간으로 후배든 선배든 대하는 거 여유를 두고 너무 조급하지 맙시다. 이해하는 거 차이를 인정하고 더 많이 들어보고요. 이해는 못해요. 사실 이해하기 어려워요. 걔가 그렇게 해놓는 게 이해가 되겠습니까? 근데 존중을 하자. 요게 어떤 갈등을 막기 위한 방향이고요. 오늘 강의를 정리를 하자 보면 나만의 멋을 가꾸고 찾고 이런 걸 통해서 해결이 많이 됩니다. 그리고 소통은 사실 저절로 되진 않아요. 아껴주는 마음과 노력을 통해서 꼭 이루어질 수 있는 거고요. 그리고 늘 배우면서 그러면서 죽을 때까지 건강하게 배우며 삽시다. 네, 고맙습니다. 변춘혜였습니다.